처음에 NT-프로BNP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강의자뿐만 아니라 여기 패널 선생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부전 진단 시 NT-프로BNP가 300 이상이면 신부전증을 의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의뢰 검사하고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정상치가 많이 다른데요. 이것을 BNP 기준으로 하면 또 아마 정상치가 조금 나이 따라서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조현재 선생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추가로 우리 패널 선생님 중에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T-프로BNP는 나이나 신장 기능, 그러니까 레날 펑션을 가지고 좀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표이고요. BNP는 나이나 레날 펑션을 보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일 값의 컷오프 밸류를 가지고 있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BNP는 검체를 좀 묵혀뒀다가 검사하게 되면 수치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높았던 분이 낮게 측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키트별로 밸리데이션이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는 BNP가 한 10개 정도 회사에서 키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터체인저블 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베이스에서 피 검사를 한다면 저는 BNP보다는 NT-프로BNP를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추천의 말씀을 드리고요. NT-프로BNP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나이가 많든 레날 펑션이 안 좋든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올라가 있으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연세나 레날 펑션을 가지고 보정해야 되는 지표가 NT-프로BNP이지만 NT-프로BNP가 높으면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위중하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점은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입니다. 외래에서 측정을 했는데 125보다 낮게 나오면 NT-프로BNP가 이런 경우에는 고다음 검사인 에코를 시행하실 필요성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환자를 추가 검사를 더 시행할지 시행하지 않을 때 네거티브 밸류 측면에서 125를 컷오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응급실 세팅이면 300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패널 선생님 중에 추가로 말씀해 주실 혹시 김지은 선생님 그 클리닉에서 환자를 보실 때 NT-프로BNP나 BNP 측정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신부전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저희가 사실 NT-프로BNP를 측정을 하는데요. 네.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에코를 먼저 하는 편이고 NT-프로BNP를 맡겨서 다음날 확인하는 편입니다. 네네. 네. 대부분 당일날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김민석 선생님 지금 에큐트 세팅과 크로닉 세팅이 조금 크라이테리아가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어큐트 세팅에서는 이 헤모다이나믹하게 뭐 변화가 많기 때문에 특히 로딩 컨디션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LV 뭐 EDP나 LV 챔버에 가해지는 이 프레셔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컷오프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우리 아마 두 분 선생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 NT-프로BNP나 BNP, 특히 NT-프로BNP는 크로닉 세팅에서 아주 잘 연구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검사가 나왔을 때 이거는 신부전이야라고 할 수 있는 룰인 할 수 있는 그 효과보다는 룰아웃 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이 검사가 나왔는데 신부전이 아닐 가능성이 90, 뭐 한 7, 8%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고요. 룰인 하려고 하는 경우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주 높지 않으면 우리 조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0 이상 아니면 그 안에 사이에는 그레이 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시는 분이라든지 레날 페일리어가 동반된다든지 뭐 아네미아가 있다든지 다른 질환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초음파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또 초음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B 단계의 신부전, 스테이지 B의 하프펠리의 경우에는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 추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특히
마일드 TR, 뭐 마일드 MR 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이아스톨 디스펑션이 그레이드 1이나 2인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를 어떻게 팔로우업하고 해야 되는지 우리 심지영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클리닉에서 고민이 저도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마일드 밸브 디스펑션은 뭐 증상을 먼저 콜레이션 해봐야 될 거고요. 사실은 MR이나 TR이 굉장히 쉽게 저희가 에코를 하면 칼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프리어큐페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환자가 만약에 마일드 디그리 정도의 MR, TR이 있는데 뭐 디스미아가 굉장히 심하거나 어떤 증상 호소가 있다면 그거는 그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카디오마이패시나 이런 게 숨어 있지 않은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일드 TR, MR을 팔로우업 할 때는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기로 에코를 팔로우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접근성이 좀 좁고 저희 클리닉에서 많은 검사를 또 스크리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펑셔널 MR, TR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좀 프롤랩스가 있거나 뭐 시크닝이 심하거나 한 경우에는 저는 2년마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그레이드 1이나 2, 뭐 그레이드 1 있는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죠. 박혁진 선생님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해서 리포해서 오시는데요. 예, 그 실제로 그 교과서적인 노멀 다이아스톨 펑션이 아니니까 이것이 디스니아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많이 리퍼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환자분들께 대부분 말씀드릴 때 뭐 40대 이상이고 하면은 피지올로직하게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그레이드 1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정도 에코 파인딩만 보인다면 그런데 환자가 디스니아가 심하다 그럼 이제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드밴스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마이트랄 인플로우 패턴은 괜찮아 보이는데 앞서 강의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LA가 굉장히 커져 있다든지 아니면 펄모널 하이퍼텐션이 보인다든지 이렇다면은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이것만 보고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또 중증의 신부전을 의심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도 꼭 비슷한 질문인데 아마 정옥진 선생님께서 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심장 초음파에 다른 구조적 이상이 없고 부정맥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LA 사이즈만 커져 있습니다. 어떻게 추적하고 검사해야 될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LA 사이즈가 아까 그 HFA 페프 스코어라든지 네네. H2 페프 스코어에서 이제 LA 볼륨 인덱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9, 34 이 수치들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조현주 선생님 잘 이야기했지만 그 당뇨의 헤모글로빈 A1C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압력이 높았던 걸 의미하는 게 구조적으로 나타난 구조하기 때문에 LA 볼륨 인덱스가 저는 굉장히 릴라이블한 파라미터다. 그리고 우리 블러드 슈가보다는 헤모글로빈 A1C 보는 것처럼 이오버 이 프라임이나 그런 어떤 도플러 파라미터 하나 보는 것보다는 LA 볼륨 인덱스가 더 많은 걸 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또 패고랍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그 LA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LA가 잘 늘어나 주는 사람은 펄모널 하이퍼텐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룹 2 펄모널 하이퍼텐션이. 그래서 LA가 크다는 거는 얘가 많이 힘들었구나. LA 쪽이. 그러니까 필링 프레셔가 높아서 못 들어갔었구나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 하프 페프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을 진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2점이라고만 돼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걸 담고 있다. 이오버 이 프라임이나 뭐 NT-proBNP보다도 사실은 LA 볼륨 인덱스는 또 크로닉하고 그런 걸 나타내 주기 때문에 LA 볼륨 인덱스가 크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제가 환자한테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숨이 찰 수 있고 왜냐하면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AFib 오고 있다. 그러니까 페록시즈말 AFib 오고 있기 때문에 꼭 홀터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A 볼륨 인덱스가 크다, 29, 34 이상이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페프나 페록시즈말 AFib을 의미할 수 있다. 이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질문들은 두 가지가 다 돼 있는데요. 그 제가 그냥 실질적인 질문을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한 80세쯤 여자 환자가 디스니아온 익설션으로 내원했습니다.
NT-프로BNP는 한 350 정도 되고요. 환자는 움직이면 숨이 차다고 하시는데 최정현 선생님 뭐 어떻게 초음파를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봤는데 애매한 그레이드 1의 다이애스톨 디스펑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6미닛 워킹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정말로 환자가 객관적인 숨찬 증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퍼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레스피레이티브 머슬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6미닛 워킹 테스트를 하면은 디세츄레이션 생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을 보고 보통 결정을 하는 편이고, 사실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엑서사이즈 에코를 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6미닛 워킹 테스트를 하고 간단하게 EOB 프라임 정도는 재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워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80세 여자가 숨이 차다고 하면 이게 진짜 에이징 프로세스인지 병인지 네. 이게 참 감별하기가 어려운 나이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팩터가 뭐냐, 언더라잉하게 당뇨 고혈압이 있느냐 없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를 얼마나 잘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러는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원래 안 움직이던 사람인지 뭐 이런 걸 평가를 같이 하지 않으면 겉에서 보는 다이어스톨 그레이드 1 갖고는 사실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컴플리케이트하게 생각을 조금 복잡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평상시 상태, 리스크 팩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큐트 온셋인지 크로닉 온셋인지 이런 걸 같이 평가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제가 예전부터 개원이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 강좌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NT-프로BNP나 BNP 측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던 시기가 저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개원과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초음파가 더 편하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그때 많이 하셔서, 초음파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는 아무튼 랩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NT-프로BNP나 EKG, 체스트 엑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해서 진단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리스크 팩터가 있거나 하면은 저는 히든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가 있는지를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조금 이렇게 체스트 페인 호소 없이 이제 디스미아온 익저션 호소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또 코로나리 디지즈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무조건 처음에 뭐 엔지오를 하진 않지만 뭐 약간 엑서사이즈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리 CT를 통해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딱 봐도 sarcopenia,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서 그냥 숨이 차다 하는 분이 아니고 액티브하게 잘 하시던 분이 숨이 차다고 하면 좀 이니셜 평가를 non-invasive 이미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마 그 지금 똑같은 질문이 그 재작년에 그 유럽 그 신부전학회의 그 프라이머리 피지션 에듀케이션에 났던 그 디스커션 포인트였는데, 이제 그쪽이나 저희는 똑같은데, 첫 번째로는 심장 초음파가 정확하게 이밸루에이션 할 자신이 없으시면 반드시 꼭 좀 상급 기관에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증상과 징후를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한 페리페럴 이데마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컨제스천 사인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렁에 컨제스천이 있어야 되거나 주글러 베인 디스테이션이 있어야 되거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세 번째로는 저희도 잘 안 하고 유럽도 잘 안 하는데요. 이 점수 기반의 probability 테스트를 좀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점수 기반의 probability 테스트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리스크나 아날라시스를 통해서 점수가 probability가 이 사람은 한 8, 90% 정도 된다. 이 사람은 2, 30% 정도 된다. 이렇게 비교적 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건 분명히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발레이션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리퍼를 좀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리퍼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증상과 징후를 보시고 점수 기반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아주 쉬운 것도 있고 아주 어려운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쉬운 걸로 높다고 판단 내시는 경우에는 좀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양 원장님 뭐 마지막으로. 예, 저는 뭐 이렇게 질문보다도 네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질문 디스커션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런 자리가 유용하다. 자주 있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개원이들이 더 이렇게 신부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고 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리를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